오늘도 할당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당 문제 2편입니다. 1편에서는 가중치가 없는 이분 그래프에서 최대 할당을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편에서는 가중치가 있는 이분 그래프에서 완전한 최소 비용 할당을 찾는 방법, 그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편과 문제의 세팅은 비슷합니다. 사람 3명이 작업 3개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할 때의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작업을 할당해 줄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당해야 할까? 라는 문제입니다. 단, 각각의 비용은 0보다 같거나 크다 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사람에게 작업을 할당할 때의 비용은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가 각 작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 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번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 사람의 비용은 이렇게 열로 표현이 됩니다. 이 행렬을 비용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용 행렬을 봤을 때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아도 바로 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각선에 0이 나열된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는 비용은 반드시 0보다 같거나 크니까 할당의 전체 비용도 0보다 같거나 클 텐데요. 비용이 0인 할당이 이미 눈에 보입니다. 다른 할당은 비용이 모두 0보다 같거나 클 테니까 이 할당은 비용이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할당은 A가 1번을 하고 B가 2번을 하고 C가 3번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제 비용 행렬이 화면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1, 2, 3번 각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필요로 하는 비용이 A는 30, 60, 90, B는 50, 100, 150, 그리고 C는 100, 200, 300입니다. 이 비용 행렬을 봤을 때 바로 드는 느낌으로는 A가 일을 가장 싸게 한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1번 작업이 가장 쉬운 작업인 것 같아요. 비용이 가장 싸죠. 자, 그러면은 A는 어떤 일을 고르던 간에 비용 30은 적어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 30을 A한테 미리 줘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줘야 될 비용에서 30씩 차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A가 받는 비용은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이 30을 선입금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도 어떤 작업을 고르던 간에 50 이상은 써야 되니까 50을 미리 선입금을 해주고 비용에서 50씩 빼주겠습니다. C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100은 쓰니까 나중에 받아야 될 비용에 100을 다 빼주고 미리 100을 줘버리는 거죠. 미리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난 뒤에 비용 행렬은 이렇게 됩니다. 비용이 0인 부분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행렬에서 최소 비용인 할당은 원래 문제에서도 최소 비용 할당이 될 것입니다. 근데 원래의 비용 행렬로 주어진 문제랑 이 비용 행렬로 주어진 문제는 선입금 해준 비용을 제외하고는 같은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업 쪽에도 미리 준비금이라고 따로 빼주겠습니다. 작업 2번을 누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하던 간에 30의 비용은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의 비용을 2번 작업의 준비금으로 따로 빼두고 비용에서 빼둔 준비금만큼 다 차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2번 작업을 고르면 그 사람한테 30을 주는 것이죠. 준비금을 차감한 이후에 비용 행렬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문제도 원래의 비용 행렬과 같은 문제입니다. 즉, 이 행렬에서 최소 비용인 할당은 원래 문제에서도 최소 비용 할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렬에는 아직 당연한 최소 비용 할당은 없습니다. 2명까지는 비용 0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데 3명이 동시에 비용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작업을 고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A는 어차피 비용이 다 0이니까 A가 어떤 작업을 고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 1번은 어차피 다 비용이 0이라서 작업 1번을 누가 고르게 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부분에서 가장 작은 비용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B가 2번 작업을 골라야 가장 작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B가 2번을 골라야 된다는 사실이 비용 행렬에서 당연하게 보였으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으로 바꾸도록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2번에서 20씩 빼주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준비금에 20을 추가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되어버리니까 A의 선입금에서 20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0, 20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 작업 3번에 준비금을 20을 늘릴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금으로 20을 따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입금이랑 준비금을 조절해서 비용이 0인 작업을 바꿔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작업을 고르게 할 수 있는 할당이 보입니다. 이 할당이 최소비용 할당이 될 것이고요. 할당의 비용은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선입금과 준비금의 합이 됩니다. 이렇게 선입금이랑 준비금을 조절함으로써 그 어떤 비용 행렬로 주어진 할당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비용 할당을 찾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주장이 말이 되는 이유를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비용 행렬을 바꾸는 단계의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선입금과 준비금의 합이 270이었는데요. 준비금의 합이 290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비용 행렬 안의 값은 270에서 210으로 줄었습니다. 비용 행렬의 합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비용 행렬의 0의 개수를 점점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할당하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근데 비용 행렬에 그게 당연하게 보이지 않을 때, 즉 비용이 0이 아닐 때, 그 사실을 비용 행렬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입금과 준비금을 조절했고요. 그렇게 하니 0의 위치를 옮기거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0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해야 하는 모든 작업이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선입금과 준비금을 바꿔서는 비용 행렬을 줄일 수가 없게 됩니다. 전 영상 최대 매칭을 찾는 방법에서 최대 할당을 찾는 방법에서랑 마찬가지로 이런 국소적인 개선을 반복함으로써 국소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주어진 비용 행렬의 안의 값을 줄여나가는 걸 반복함으로써 전역적인 최적혜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명하진 않은데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는 최소 비용의 할당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는데 이를 선입금이랑 준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합을 최대화해라 라는 문제로 사실 바꿔준 겁니다. 도중에 바꿔줬죠. 비용 행렬의 0의 개수를 점점 늘려나가서 당연한 할당이라는 것을 찾아주었고요. 그렇게 문제를 바꾸고 나니까 문제가 이해하기 더 쉬워졌고 그 문제를 푼 뒤에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최소 비용 할당을 찾아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쌍대 문제 혹은 dual problem을 푸는 것이 원래 문제 혹은 primal problem이라고 하죠. 그걸 푸는 것보다 더 쉬운 문제, dual problem이 더 쉬운 문제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형계획법의 예시가 되는데 더 일반적으로는 Lagrangian duality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방법은 헝가리안법 아니면 쿤-문크레스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1955년 원저에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한 내용이 57년 문크레스 내용에서 발췌한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입금, 준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할당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비용이 0이 아닌 부분을 0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입금과 준비금을 조절해 주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비용 행렬로부터 당연한 할당, 비용이 0인 할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려면 첫 번째로 반복이 유한번 안에 끝나야 된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어떤 선입금과 준비금으로 시작하는지에 관계없이 같은 비용 행렬에 도달한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둘 다 증명을 안 했습니다. 또 선입금이랑 준비금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쌍대 문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개념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같은 할당 문제는 조금 더 진행해 볼 건데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의 응용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건 수학에서 추구하는 완전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직관만 소개하고 증명을 다 건너뛰는 방식의 설명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제 의견을 달아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한테 기대하는 것이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알고리즘을 이해함으로써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금 세대의 패러다임은 프로그래밍 바이 포킹으로 내용을 이해할 것 없이 직관에 의존한다라는 부분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잘 캡슐화된 기능의 컴포너빌리티에 의존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발전하면서 큰 시스템의 빌딩 블럭의 단위가 한 단계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 프로그래머한테 기대하는 바는 어떤 알고리즘에 쓰이는 수학적인 증명 이런 걸 우아하게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즉 존재성이나 유일성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때 그 기저에 숨어있는 직관을 지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단적인 예로 헝가리안 메소드를 모던한 컴파일러로 다시 써도 60년 전에 포트란으로 쓴 코드랑 속도 차이가 안 나거나 아니면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제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외적인 기능보다도 내부 품질, 그러니까 가독성이랑 합성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문제의 솔루션으로 오랫동안 쓰이는 코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마주하거나 할 때도 비슷한 식으로 직관에 의존하거나 하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고요. 그게 모던한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확신하듯이 얘기를 해버렸는데 사실은 확신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코딩을 공부하면서 수학이 계속 나오거든요. 몇 가지 일반적인 것들만 설명해 보면 그래프 이론 아니면 인티저 프로그래밍 같은 이산수학이 있고 그리고 구조에 대한 수학, category theory나 type theory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런 수학이 되게 깊은 내용까지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특정 분야에 쓰이는 뭐 decision theory나 machine learning 같은 응용 통계학이나 아니면 뭐 연속적인 도메인이라고 하면 수치 해석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거를 전부 다 수학에서 추구하는 완전성 개념으로 접근하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기대하는 다른 모든 걸 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좀 사족인 것 같기도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